I met Charlie D'Amelio, Shay! About it? Yeah. How are you guys tonight? Asking for your help finding a car that was near the home where 4 U of I students were murdered. 4 University of Idaho students were found murdered, and police are telling students and residents. Didn't even do their chores today? Fuck, I'm just gonna do it. Koberger, which belongs to his parents. Before his arrest, Koberger. It's 8. Gotta go, take the car. Oh my god, it looks horrid. Get out of here. You seriously gotta get out of here. You fucking stupid as shit. Oh yeah, I failed 2 of them already. For Idaho University students as they slept in their beds on November 13th. 모든 아이다호 살인사건에 대한 소문이나 일반적이고 지나친 추측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경찰의 진술서와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물들을 토대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이 모든 비공개 사실들을 종합해서 설명해주는 UPD의 사건 비하인드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2022년 11월 13일 미국 서부 아이다호주에 위치해 있는 모스코. 한적하고 자연경관이 뛰어난 모스코는 인구 2만 5천 명의 작은 도시로 근처 아이다호 대학에 위치해 있어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모스코 안에서는 지난 7년간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안전한 곳으로 유명하기도 했다. 11월 12일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 1년 전부터 아이다호 대학에서 만나 교제를 하고 있던 20살 동갑내기 커플 제나 커노들과 에단 채피는 대학 근처 친구들이 초대한 파티에 참여해 놀고 있었다. 오후 10시에서 새벽 1시 30분 사이 어릴 적부터 소울메이트였던 20살 메디슨 모겐, 일명 메디와 21살 카일리 콩갈베스는 모스코 북쪽에 위치해 있던 코너클럽에서 새벽 1시 30분까지 놀게 된다. 코너클럽은 바 형식의 모스코에 위치해 있던 간단히 맥주나 술을 마실 수 있는 작은 펍이다. 그리고 새벽 1시 40분 살짝 오른 취기에 배가 고팠던 메디와 카일리는 근처에 있던 푸드트럭에서 까르보나라를 투고해 우버를 불러 집으로 향한다. 새벽 1시 45분 11월 13일 킹로드 숙소. 친구들과의 파티에서 돌아온 커플 에단과 제나. 늦은 새벽에 에단을 돌려보낼 수 없어 같이 제나의 방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돌아가기로 한다. 참고로 킹로드 숙소는 총 3층짜리 주택 구조로 총 5명의 아이다호 여자 대학생들이 살고 있었는데 제나, 카일리, 메디, 그리고 딜런, 그리고 베탄이었다. 그리고 11분 후 새벽 1시 56분 우버에서 내린 카일리와 메디는 집으로 돌아와 카일리 방에서 같이 수다를 떨며 더 놀기로 한다. 2시간 후 새벽 4시 음식 배달 앱 도얼대시를 이용해 잭인더박스에 햄버거와 콜라를 주문한 제나. 4시 10분에 집 앞에서 주문한 음식을 받고 방으로 들어간다. 오전 11시 50분 911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자신의 이름은 딜런 모텐슨이며 자신의 집에서 살고 있던 다른 3명의 친구들과 그 한 명의 남자친구 총 4명이 살해당한 것 같다며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온다. 오후 12시 10분 경찰이 킹로드 숙소에 도착. 현장 보존을 위해 집 전체를 봉쇄하고 수사를 진행한다. 오후 6시 30분 CNN은 아이다호 대학생 4명이 한 집에서 칼에 찔려 사망했다 첫 보도를 시작한다. 집에는 총 6명의 대학생들이 살고 있었는데 2층에 2명, 3층에 2명의 대학생들이 흉기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고 용의자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숙소의 창문들은 멀쩡했고 정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 2층과 연결되어 있는 부엌에 딸려있던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다. 그리고 1층에 살고 있었던 2명의 생존자들만은 죽이지 않고 2, 3층의 학생들만 살해하고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조용히 빠져나간 것을 보고 이 사건의 비정상적이고도 기이한 면을 부각시키며 보도를 끝맺는다. 그리고 보도 다음날 전 세계는 이 기이한 사건에 열광하기 시작한다. 12월 7일 사건 발생 23일 후 별다른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모스코 경찰국은 사건 발생 23일 후에서야 조그마한 공보물 하나를 언론에 공개,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것은 2011년형 혹은 2013년형 하얀색 현대 엘란트라 자동차를 모스코에서 목격하였거나 이런 차를 소유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
즉시 경찰국에 제보해달라는 내용의 공보였다. 추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공보물 이후 수천 건의 제보 내용이 쏟아졌다 한다. 12월 30일 2023년을 이틀 남긴 금요일 새벽 2시경 경찰은 용의자의 체포영장을 갖고 수사팀과 함께 펜실베니아주 올브라이츠빌에 있는 용의자의 부모님 집에서 그를 체포한다. 1급 살인 4건과 절도 1건이 그의 죄목. 그리고 경찰은 그 집에 주차되어 있었던 하얀색 현대 엘란트라를 압수한다. 마지막으로 그 용의자의 이름은 브라이언 코버거. 그는 불과 피해자들이 묵고 있던 킹로드 숙소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있었던 올해 28세 워싱턴 주립대학교 범죄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대학원생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미국 전역에 대서특필된다. 2023년 1월 3일 코버거는 펜실베니아 법원 심리에서 아이다호 재판을 받기 위한 송환에 동의하고 다음날 1월 4일 펜실베니아 교정시설에서 나와 비행기를 타고 아이다호 라타 카운티 교도소로 이동 이후에 수감된다. 2023년 1월 5일 경찰의 진술서와 카운티 검사의 수사를 토대로 기소당한 코버거는 라타 카운티 판사의 재판 참석을 통보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 미 언론의 공식적인 첫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라타 카운티 판사 메건 마셸은 그의 기소 혐의를 고지시키고 기소 내용의 최대 형량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라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차분하고 매우 정적인 감정 상태를 보인 코버거는 모든 내용을 이해했으며 불기소 재판을 받기 위한 보석금 설정 요청을 신청한다. 하지만 판사 메건은 이 사건의 엄중함과 잔혹성에 기초해 그의 신청을 기각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가 미 언론 보도를 토대로 한 아이다호 살인사건의 종합적인 타임라인. 충격 실화 파일은 2023년 1월 5일 라타 카운티 메건 판사에게 제출된 용의자 코버거를 재판에 붙이기 위한 실제 19장의 아이다호 경찰서의 진술서를 입수,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 일본 왜곡된 사실을 전달한 유튜버 그리고 틱톡커들의 의견을 제외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아이다호 살인사건 재구성을 해보도록 한다. 먼저 일부 언론에서 밝힌 학생들의 름 구조와 그가 타고 다녔던 현대 엘란트라의 연식이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 엘란트라 2011년에서 13년형으로 추적하고 있었던 경찰은 후에 그의 차량 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2015년형 엘란트라로 밝혀진다. 그리고 킹로드 숙소의 룸 구조가 확인됐는데 맨 지상 1층 오른쪽 방은 생존자 베타니의 방이었고 2층의 2개의 방에는 각각 사나와 생존자 딜런의 방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사나의 방에는 그의 남자친구 에단과 같이 자고 있었다. 마지막 꼭대기 3층의 2개의 방은 각각 카일리와 메디의 방으로 밝혀졌는데 사건 날 밤에는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사온 카일리와 메디는 카일리 방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이 든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1월 13일 사건 당일 새벽 4시 2층의 계단 옆 오른쪽 방에서 자고 있던 생존자 딜런은 3층에서 카일리가 그녀의 강아지와 놀면서 장난치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몇 분 후 딜런은 다시 3층 카일리 방에서 여기 누군가 있어 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추후 경찰의 피해자들 폰을 포렌식한 결과 이 소리는 같은 2층에서 피살된 제나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된다. 이 소리를 들은 딜런은 누워있다가 문을 열어 3층 계단 쪽을 바라보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려던 찰나 다시 뭔가 소리가 들려 두 번째로 문을 열어본다. 그때 같은 2층에 있던 제나의 방에서 뭔가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라며 누군가에게 말한다. 동시에 새벽 4시 17분 제나 방 불과 50피트 밖에 떨어진 CCTV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함께 쿵하는 소리가 녹음된다. 그리고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같이 녹음된다. 경찰은 아마 그 강아지는 3층에 있던 카일리 애완견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딜런은 세 번째로 조심스럽게 그녀의 문을 열어보는데 그 순간 키는 약 183cm의 마른 체형 그리고 눈썹이 매우 진하고 덥수룩한 남성이 검정 옷과 마스크를 쓰고 그녀 앞을 걸어가 2층 부엌에 딸려있는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본다. 순간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딜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을 나오지 못한다. 경찰은 사건 후 피해자들의 모든 핸드폰을 포렌식, 주변 CCTV를 탐문한 결과 코버거가 학생들을 살해한 추정 시간은 새벽 4시에서 4시 25분 사이로 좁혀졌다. 그리고 코버거는 사건 현장에 의외로 많은 증거를 남기고 떠났는데 그의 반스 운동화 밑창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 패턴의 족적이 2층 딜런의 방 앞쪽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 족적의 방향은 딜런의 진술과도 일치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버거는 3층에서 메디와 카일리를 살해한 후 메디 사체 옆에 그가 사용했던 미해군 군용 칼의 칼집을 놓고 간다. 그 칼집은 카바 군용 스타일에 끝에는 칼집 버튼이 달려있고 독수리 문양의 휘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 칼집 버튼 틈에서 채취한 DNA가 후에 그의 검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
그리고 오전 11시 50분 엄청난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딜런은 베타니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한다. 그럼 이 모든 일들을 꾸민 브라이언 코버거는 어떤 사람일까? 1994년 11월 21일생 펜실베니아 올브레츠빌 출신인 그는 사업가 아버지와 회사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두 명의 다른 누나들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총 8번의 파산한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집 근처 회사 연구실에서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두 누나 중 한 명은 지금 뉴저지에서 심리치료사로 활동 중이다. 그의 어린 시절을 같이 했던 친구들의 진술로는 그는 조금 조용하고 약간은 이상한 성격의 친구였다. 하지만 사람을 죽일 정도의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며 인터뷰한다. 그리고 그의 한 고등학교 친구는 코버거가 어릴 적에는 매우 뚱뚱하고 소심해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자주 당했었고 특히 여자친구들한테까지 당했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고3이 된 어느 날엔 갑자기 살을 엄청 빼고 학교에 와서는 자신이 복싱을 배우고 있다면서 그를 따돌림했던 친구들을 오히려 때리고 시비를 걸었다고 회상한다. 동시에 코버거는 마약에도 손을 대 헤로인 중독에 심하게 빠져 재활센터에도 여러 차례 입원했다고 진술한다. 그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디세일스 유니버시티에서 2022년 6월까지 학사 석사까지 취득 후 2022년 8월부터 워싱턴 주립대학에 입학, 박사과정을 밟게 된다. 즉 그는 8월부터 사건이 발생한 11월 13일까지 3달 동안의 어느 기간 내 어느 순간부턴가 피해자들을 염탐, 스토킹했다는 사실이 된다. 그럼 다시 진술서에서 언급한 그의 동선을 추적, 살인사건 날로 돌아가보자. 2022년 11월 13일 워싱턴 주립대학 근처 풀먼에서 살고 있었던 코버거는 사건 발생 최소 2달 전부터 킹로드 숙소에서 살고 있던 여학생들을 지켜보고 스토킹한다. 자동차로 20분 거리에서 살고 있던 그는 살인을 저지르기 전 킹로드 숙소에 최소 12번을 방문, 완전히 치밀하고 완벽한 범죄를 계획한다. 새벽 2시 44분 그의 풀먼 아파트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에 그의 화연색 엘란트라 차량이 남동쪽 270번 도로를 타고 나가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경찰은 새벽 3시 29분에 한 번, 새벽 4시 20분에 한 번 그의 차가 피해자들의 킹로드 숙소를 지나간 것을 확인한다. 경찰 추정 새벽 4시에서 4시 25분 사이 킹로드 숙소. 항상 계획한 것처럼 능숙하게 2층의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는 코버거. 범죄학 전공의 대학원생답게 눈에 띄지 않는 마스크와 검은색의 두꺼운 옷을 입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문을 남기지 않는 장갑을 끼고 들어간다. 2층 부엌으로 침입한 후 거침없이 자신이 가장 바래왔던 순간을 위해 3층의 카일리방으로 올라가고 무참히 카일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메디까지 자신이 준비해온 군용칼을 가지고 살해한다. 하지만 2명의 살인 후 찾아온 근육 통증과 피로로 5분에서 10분 정도의 휴식을 갖는데 이 휴식기에 그는 그가 사용한 군용칼의 칼집을 메디의 사체 옆에 흘리게 된다. 그 직후 2층의 사나방으로 내려가 그녀 남자친구인 에단을 먼저 공격 살해 후 흐느끼며 애원하던 사내에게 It's okay. I'm going to help you. 라는 말과 함께 목숨을 빼앗는다. 그리고 순간 광폭돼 있던 자신의 감정 상태를 추스리고 유유히 살해 도구를 챙겨 나와 들어온 2층 부엌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다시 빠져나간다. 이 순간을 지켜본 생존자 딜런은 몸이 굳어 자신의 방에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 참고로 사건 후 경찰이 그의 AT&T 기지국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한 결과 새벽 2시 47분에서 4시 48분 사이 코버거의 뒷번호 8458폰에 통신이 끊겨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다. 그 말 뜻은 그가 자신의 풀먼 아파트에서 나올 때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꿨거나 폰의 전원을 껐으며 후에 새벽 4시 48분 다시 풀먼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핸드폰을 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벽 5시 25분 하얀 현대 엘란트라 차량이 다시 코버거 풀먼 아파트 숙소로 돌아온 것이 CCTV로 확인된다. 아침 9시 12분에서 21분 사이 그가 다시 킹로드 숙소 쪽으로 출발, 사건 현장에서 몇 분 동안 돌아다녔다는 것이 밝혀진다. 아침 9시 32분 다시 풀먼에 있는 기숙사 아파트로 돌아온 코버거,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는 그의 핸드폰 통신이 킹로드 숙소가 위치해 있던 모스코에서 잡히는 일은 없었다. 11월 18일 살인 5일 후 코버거는 그의 2015년형 하얀색 엘란트라의 자동차 번호판 LFG8649에서 CFB8708번으로 바꾸게 된다. 11월 25일 모스코 경찰국은 하얀색 엘란트라 차량의 수상함을 포착, 엘란트라 차를 찾으러 다니게 된다. 11월 29일 모스코 경찰국 소속 다니엘 경관이 워싱턴 주립대학의 엘란트라 차량을 조회해 보니 2015년형 흰색 엘란트라의 주인 브라이언 코버거를 확인, 경찰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29일 당일 오전 12시 58분 다니엘 경관의 무전을 받은 커티스 경관은 1630 노스 이스트 밸리 로드인 풀먼 파킹랏에서 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 그가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경찰들이 이 차량이 그의 것이 확실하다고 느꼈던 것은 사건 3달 전 8월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주행한 코버거에게 티켓을 끄는 경찰 기록이 남아 경찰국 데이터베이스에 그의 차량과 이름이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2월 15일 오전 10시 44분, 사건 약 한 달 후, 코버건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워싱턴에서 그의 고향 펜실베니아까지 차를 타고 로드트립을 떠나기로 하는데, 인디아나주를 지나가던 중 행콕 카운티 소속 경찰관에게 10시 44분경 앞 차량과의 주행거리 미확보로 인해 경고를 받게 된다. 그리고 약 5시간 후 오후 3시 50분 두 번째로 다시 인디애나 경찰에 의해 정차당하고 너무 트럭 뒤에 붙어서 가지 말라며 다시 한번 경고를 받게 된다. 경찰 진술서로 밝혀진 이날의 경찰에 의한 2번의 정차는 이미 FBI와 모스크 경찰국의 지침으로 인한 고의적인 정차였으며 주로 운전면허증을 내밀 때 그의 손을 중점적으로 보라는 수사 지침이 내려왔었다고 한다. 12월 27일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의 부모 집. 끈질긴 추적 끝에 경찰은 그의 부모집 뒤쪽에 있었던 쓰레기통을 뒤져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칼집 단축 끝에 묻어있었던 DNA와 동일한 부계 혈통의 DNA를 찾게 된다. 그리고 집안 차고에서 2015년형 현대 엘란트라를 찾게 되는데, 이로써 확실한 모든 증거물들이 하나의 퍼즐로 완성. 그 퍼즐은 28세 브라이언 코버거가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12월 30일 새벽 2시, 경찰은 용의자의 체포영장을 갖고 수사팀과 함께 펜실베니아주 올브라이츠빌에 있는 코버거 부모님 집에서 그를 체포한다. 1급 살인 4건과 절도 1건이 그의 제목이었다. 그리고 체포할 당시 수사팀이 집안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로 있던 코버거는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한 채 체포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펜실베니아 교정국에 검거된 직후에 찍힌 머그샷을 보면 경찰관들이 입힌 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이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1월 5일 목요일, 아이다호 라타 카운티 지방법원. 아이다호 학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브라이언 코버거는 첫 법정 출두를 하게 되는데, 이날은 피해자들 가족 모두와 코버거 그의 가족들도 같이 참석했다. 과학적인 팩트와 증거물들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코버거는 어떻게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고한 4명의 꽃다운 대학생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의도와 동기는 그 자신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 스스로의 살해 동기가 어떻든 그에게 정의의 일침을 가하는 심판의 목격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충격 실화파일의 UPD입니다. 지금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다호 사건은 지금 현재까지도 미국 내 가장 핫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할 정도로 너무나 뜨거운 케이스였는데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으로서, 거의 모든 기사들과 경찰의 진술서를 직접 읽어본 사람으로서 제가 결론 내린 이 사건의 몇 가지 점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초기에는 워낙 모스코 경찰들이 아무런 증거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었고, 피해자들이 정확히 몇 번 방에서 어떤 식으로 살해당했는지도 밝히질 않았어서 초반에는 이 사건이 매우 기이하고 철저하게 계산된 차가운 살인사건이라는 점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건 후 5주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말 이 잔혹한 살인사건이 자칫 잘못해서 콜드케이스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노파심도 들었었고요. 그럼 지금까지 대중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몇 가지 점을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첫째, 어째서 그는 2명의 생존자들을 남겨놓고 떠났나? 그것은 그 친구만이 알겠죠. 그 범인만이 알겠죠. 저희가 그 범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살아남은 생존자였던 딜런과 베타니, 3층의 사체 훼손 정도, 2층의 족적, 2층에서 죽은 제나의 기록, 생존자 딜런의 목격 진술을 토대로 생각해보자면, 확실한 건 3층에 있던 피해자들, 메디아 카일리는 무조건 자신의 살인 타겟 안에 있었던 것은 분명히 보여요. 코버거가 숙소 안에 침입한 후에 바로 올라간 곳이 3층의 방이었고, 살해를 한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2층의 제나 방에 들어가 에단과 그녀로 같이 죽이죠. 그런데 이전부터 딱 이 4친구들만 타겟으로 했었기 때문에 죽이고 나왔다? 이 점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어느 한 명을 죽이러 들어갔는데 그 다른 한 명이 같이 자고 있었다가 좀 더 말이 맞겠죠. 그날은 또 유독 각자의 방에 있었던 메디아 카일리는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에단과 제나도 같은 한 방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건 2층의 제나는 분명히 사건 시간 잠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4시 10분에 도어대시에서 주문한 음식을 받으러 나간 기록이 있었고, 코버거의 살인 추정 시간은 오전 4시부터 4시 25분 사이니까 쟤네가 음식을 먹고 5분에서 10분 사이에 곧바로 잠이 든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생존자 딜런의 진술로도 쟤네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와 한 남자의 뭐 It's okay, I'm going to help you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에다는 몰라도 제나는 잠들지 않았었다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제나와 그의 남자친구의 에단이 아마 경찰이 말한 4명의 희생자 중 2명의 사체에서 방어흔이 나왔다 하는 그 2명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고요. 두 번째는 사건 발생 3주 전 이 킹로드 숙소 근처 3마일 정도 떨어진 주택가에서 살고 있던 12살 강아지 코디가 없어졌는데, 코디가 다음날에 피부가 다 벗겨지고 온몸이 훼손된 채 발견이 돼요. 죽어서. 근데 이 사건이 과연 코버거가 관계가 있을까? 저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간단히 말하자면, 첫째, 코버거는 베건 채식주의자였고, 둘째, 그는 사건 날 카일리의 방에 있던 강아지만 죽이지 않고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만약 그가 동물들을 저렇게 학대하고 죽일 정도의 악의가 있었다면 분명 그날 카일리 방에 있던 애완견을 죽이고 나왔을 것이고, 평소 채식주의자인 점도 어느 정도 동물에 대한 애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 추측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보통은 연쇄살인마들이 자기 범죄 전에 말 못하는 짐승 갖고 하는 이제 실습하는 경우가 좀 많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뭐 3주 전에 그리고 뭐 이 친구가 살던 숙소랑도 한 차로 20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까지 가서 이 애완견을 납치해서 뭐 죽인 다음에 다시 애완견을 거기 20분 운전해서 거기다가 다시 버리고 온다?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코버거가 처음에는 펜실베니아에서 아이다호로의 송환을 거부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기록상 이 친구가 동의했다라고 나와서 이 친구가 아이다호로 와서 첫 재판을 받았지만, 참석 재판 여부를 받았지만, 이 친구가 나중에 국선 변호사 앤 타일러라는, 이분이 좀 유명하신 분인데, 앤 타일러의 설득으로 송환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부한 이유는 추측컨대, 아이다호는 아직까지 사형제를 고수 집행하는 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약물주의부로 사형을 집행하는 주 중에 하나예요. 이 점을 혹시 미리 알고 있지 않았을까? 펜실베니아 안에서 받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재심으로 무죄를 받아낸 전적이 있던 변호사거든요. 앤 타일러라는 분이. 그리고 국선 변호사고요. 코버거는 그다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서 뭐 대학원생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국선 변호사가 붙었는데 앤 타일러가 하겠다고 했던 것 같고, 앤 타일러의 말대로 송환에 동의하는 게 뭐 재판에 조금이나마 유리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코버거 인스타 계정이 진짜였겠느냐 질문들이 꽤 있어요, 인터넷상에.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 이거는 폴란드에서 만든 가짜 계정이에요. 1년 동안 8번의 계정 이름이 바뀌어 있었고요. 계정도 미국이 아닌 폴란드에서 만든 계정이었습니다. 이런 계정이 정말 악질적인 게 뭐냐면, 추후 수사에 혼란을 줄 수도 있고요. 뭐 사람들한테 진실을 호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친구 계정에 카일리랑 메디의 인스타 계정이 팔로우가 되어 있었어요. 만약 이 팔로우 되는 시점을 알아낸다면, 이 친구가 살인 전에 했다고 하면 타겟팅이 이 친구 2명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거는 가짜 계정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범행 몇 달 전 2022년 5월에 이 친구가 한국으로 따지자면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에다 자신의 대학원 논문에 관한 리서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올려놨는데, 특히 이 연구는 뭐 당신의 경험 전반에 걸쳐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 중점을 두고 가장 최근의 범죄 행위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리서치를 이렇게 퍼블릭하게 올리는 것 자체가, 코버거가 이 레딧에 올려놓은 리서치가 바로 자신이 얼마나 살인에 대해서 탐닉하고 탐구하는지를 알려주는 점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성격과 비슷한 점이 많은 코버거가 타인의 감정과 마음을 읽는데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리서치나 연구를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읽고 싶어 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점들을 추측할 수 있고요. 이 점이 자신이 항상 어릴 적부터 탐닉했던 살인과 접목되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됐는지 타인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이때 5월의 리서치가 11월에 자신의 살인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좀 이게 소름 끼치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애초에 그리고 목격자로 지목된 사람들 몇 명 있었어요. 네티즌의 뇌피셜로 해서 이제 뭐 범인일 것이다 라고 추측됐던 사람들, 뭐 카일리를 스토킹한 사람들, 메디의 남자친구 잭, 그리고 카일리의 전남친 잭, 두 명의 이름은 같지만 성이 달라요. 그리고 생존자 두 명에 대한 추측, 그리고 카일리랑 메디를 태우고 집에 내려줬던 우버 기사까지 지금 알아본 결과 경찰은 이미 수사 초기에 모두 각자의 알리바이를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카일리를 스토킹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에서 카일리를 뒤쫓아서 두 명이었는데 이 두 명의 남자가 뒤쫓아서 이제 뭐 스토킹을 했다. 이게 딱 한 번이었는데 이 사람들까지 추적을 해서 알리바이를 확보를 해요. 뭐 스토킹한 사람들 더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뭐 남자친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 남자친구들은 이미 자기네 집에서 다 자고 있었고, 그다음에 생존자 베타니와 딜런은 너무 수사 협조를 잘했고 초기에 이 모든 사건을 알린 사람들도 이 생존자 애들이었고, 그리고 알리바이도 다 확인이 됐고 물질적인 증거로 인해서 얘네들은 혐의가 없다라는 걸 이미 수사 초기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용의자가 아닌 게 분명하고요. 제가 코버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마 코버거가 메디와 제나를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코버거가 펜실베니아에서도 그랬듯 자주 바 형식의 펍을 자주 다녔어요. 펜실베니아에서 그가 자주 다녔던 뭐 The Seven Sirens라는 펍에서 그가 진상짓을 많이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고, 이거는 뭐 언론 보도가 많이 돼 있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있을 텐데, 뭐 한 여성 점원에게 막 무시를 하고 뭐 하대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막 욕까지 하면서. 그래서 펍의 사장한테 불러 나가서 경고를 받고, 뭐 코버거가 네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러면서 막 철면피 같은 소리를 하면서 그때 이후로 그 펍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때가 석사 할 때인데 이 친구가 디셀 유니버시티에서. 근데 석사를 2022년 6월에 마치고 8월에 박사를 하러 워싱턴 주립대학에 오게 돼요. 그리고 다시 그가 뭐 자주 다닐 바를 찾았겠죠.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은 혹시 그가 메디와 제나가 일을 했던 매드 그릭이라는 바 형식의 레스토랑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계속 뭐 살인 전까지 서버를 했던 데거든요. 여기를 혹시 방문했던 거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그가 그 매드 그릭 근처에 있는 바에 다닌다는 대학 동료의 진술도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코버거가 메디와 제나를 그들이 일했던 매드 그릭에서 본 건 아닌지, 그리고 오히려 언론이 말하는 메인 타겟 카일리보다는 뭐 카일리의 스토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지만 3층의 메디와 2층의 제나가 메인 타겟은 오히려 아니었는지, 그 가능성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드 그릭은 그 이후로 한 달간 두 알바생의 죽음으로 휴점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 다시 재오픈했습니다. 그리고 킹로드 숙소 뒤쪽 벽면에 찍혀 있었던 사진,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뭔가 붉은 액체가 흘러나온 게 보이고, 혹시 그 피해자들의 혈액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직 뭐 감시가 된 것도 아니고 뭐 경찰들이 할 의도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혈액이든 그 집 보일러에서 뭐 흘러나온 것이든 뭐 파이프에서 리킹돼서 그게 뭐 흘러나온 것이든 잘 모르겠지만 그걸 뭐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생긴 게, 그러니까 피 색깔이나 너무 똑같아요. 너무 비슷해, 혈액이랑. 근데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액체들이 흘러나온 부분에 위치해 있던 방은 정확히 제나와 에단이 살당한 곳이 맞습니다. 예. 하지만 분석을 해봐야겠죠. 5월 28일 날, 그러니까 뭐 정확히 뭐 6, 7개월, 그러니까 6개월 전이죠. 사건 6개월 전에 펜실베니아 스트라스버그라고 몬로 카운티 출신의 뭐 데이나 스미더스라는 45세 여성이 실종이 돼요. 근데 이분이
브라이언의 부모님 집에서, 그러니까 브라이언의 본가 집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서 실종이 되거든요.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실종 사건이 어느 정도 이 코버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몬로 카운티 시티즌이었던 이 데이나 스미더스라는 분이 헤로인 중독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 좀 심해서 재활센터를 다녔는데 브라이언이 같은 재활센터를 다닌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같은 재활센터를 다닌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브라이언도 어렸을 때 헤로인 중독이 좀 심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교 1, 2학년까지. 그래서 리헵이라는 재활센터에 다닌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리헵에서 같이 만났을 거라는 추측이 좀 있고, 그래 일단 정말 철면피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 완벽한 계획을 짜서 25분 만에 정확히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시간 빼면은 살해 시간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10분에서 15분인데 이 짧은 시간 안에 4명을 올라가서 바로 죽이고 나온다? 그것도 칼로, 총도 아니고. 그 정도의 강심장이라면 분명히 여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전문가들은 데이나 스미더스라는 분의 실종이 이 코버거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오히려 두둔하고 책망하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이 친구들이 되게 파티 피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 주마다 파티를 열고, 아무래도 대학 가다 보니까 자기네 집에 애들을 초대하고 술 마시고 파티하고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엄청 시끄러웠다고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이 9월 1일이랑 2일 2번 출동해요. 그래서 경찰에 찍힌 바디캠을 그때 당시에 보여드릴게요. 제나랑 그다음에 메디가 찍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나이 때 서로 파티하고 노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너무 시끄럽게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나 이런 식의 살해를 당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20대 청춘들에게 뭐 책망하거나 너네가 밤늦게 다니니 이런 식으로 당한 거야 같은 말은 진짜 자제해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충격적인 면을 알려드리자면, 브라이언 코버거가, 그러니까 범인이 WSU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불과 몇 개월 전이죠. 일반 학부생들, 그냥 TA라고 하는데 티처 어시스턴트라고 조교로 들어가서 뭐 시험이나 퀴즈 테스트 같은 거 채점을 자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소름 끼치는 점은 그에게 수업을 들은 한 학생 중 한 명의 진술입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사건 전까지의 코버거는 학생들 사이에 진짜 밥맛 없는 사람이었대요. 되게 학점도 짜게 주고, 막 지각하면 뭐 가차없이 그냥 경고 주고 짜증도 많이 부리고 뭐 이렇다고 하네요. 근데 사건 후, 그러니까 12월 13일 후에는 완벽하게 사람이 바뀌어졌대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 페퍼를 제출해도 점수를 그냥 너무 후하게 줬고, 그러니까 점수를 깎는 것도 없고 감점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매우 vibrant하고 되게 animated 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생기가 넘치고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여러 학생들,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도 일치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그의 무료한 일상이 살인 후에 활기차게 바뀐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종합적으로 브라이언 코버거라는 사람을 평가를 했을 땐, 그러니까 어릴 적 집단 따돌림과 선천적인 타고난 기질에 의해 철저히 사회관이나 여성관이 왜곡된, 그러니까 매우 자존감이 낮고 타인의 감정을 읽기 어려운 사이코패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여성에 대해 증오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릴 적 여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점,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 학교를 다닐 시절 더 세븐 사이런스 바에서 여성 직원에게 욕을 하면서 하대한 점, 그리고 실제로 석사를 밟고 있을 무렵 펜실베니아에서 같은 여학생과 수업 중간에 도로 지나칠 정도로 언쟁을 높여가면서 싸웠던 점, 그 싸우면서 너는 여잔데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하대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학생이 학교 쪽에다 이 친구를 고소를 많이 하거든요. 처벌을 좀 내려달라고. 네, 실제로 그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통틀어 정식적으로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미디어에서나. 그리고 속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을 만한 한 명의 베스트 프렌드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언론에 지금까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었고요. 러닝메이트라는 사람들은 조금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친구의 소울메이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만한 친구들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의 사회성 결여와 함께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관을 이런 점들을 유추를 해서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70년대 테드 번디 범죄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은 젊은 20대 청년이었고 테드 번디는 법학을 전공하고 코버거는 범죄학을 전공한 수재였고요. 주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방으로 들어가 날카로운 칼로 살해를 했다는 점도 비슷하고요. 하지만 코버거의 착각은 그때는 70년대였고 지금은 2023년이라는 겁니다. 그는 50년 동안의 과학수사의 진일보한 발전은 말할 수도 없고요. 그는 아마도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의외로 허술하게 많은 증거들을 남겨버렸죠. 예를 들자면 살해 가기 전 핸드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원을 끈 것, 그리고 다시 살해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 킨점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그 약 2시간 반의 시간 동안의 통신 기록이 사라진 것이 어떻게 보면 경찰들에게는 확실한 물증이 된 셈이죠. 하지만 코버거 자신은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끈 거일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게 역으로 이제 경찰들한테 이용을 당한 거죠. 딱 그 부분만 기록이 사라진 거니까요. 이 브라이언 코버거의 아이다호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기나긴 형사재판, 그 후 유무죄를 가리는 배심원의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판사의 형량 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하고 현장감 있게 알려드릴 테니 제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바로바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